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월에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선택해서 갖고 오셨어요? 예, 지난 가을에 저희 제6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좀 소개해드렸던 작품들 중에서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또 마침 이 작품이 OTT로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CBS 전 아나운서셨던 신지혜님께서 또 저희 영화제에 오셔서 시네토크도 진행을 해주신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랑은 낙엽을 타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시네토크가 바로 이 작품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왠지 신지혜 선배랑 잘 어울리네요. 이런 영화를 또 좋아하시고 네. 많이 리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요. 시네토크도 열렸군요. 감독 누구십니까? 네,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인데요. 핀란드의 영화 감독입니다. 핀란드? 예. 네. 핀란드 영화를 세계에 알린 거장 감독이기도 한데 또 한국의 이제 관객분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7년생으로 1981년도부터 꾸준히 영화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 감독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좀 영화와 관계없이 우체부 일이나 또 접시닦기 등 이렇게 자벽을 해오는 삶을 살다가 우연하게 이제 영화 평론 업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원래 일찍부터 영화 일을 해오던 친형의 제안으로 같이 장편 영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경우이겠습니다. 이때 이제 데뷔를 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로 유명한 죄와 벌을 코미디로 각색한 그런 영화. 그래서 같은 제목의 죄와 벌이라는 영화로 장편을 데뷔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7년에 감독한 희망의 건너편이라는 영화로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 또 오늘 소개드리는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예술 그 영화관에서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 감독의 영화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팬들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영화가 상당히 어쩌면 좀 미니멀리즘한 영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배우들의 표정이 거의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명이나 세트도 아까 이렇게 되게 연극 같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상당히 꾸밈이 없고 그냥 현실 같더라고요. 현실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것 같이. 네, 맞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없더라고요. 분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상당히 꾸밈 없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70년대, 80년대 그런 영화 같은 분위기가 풍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이 감독만의 매력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참 핀란드식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무뚝뚝하고 되게 건조하고 어떤 시니컬하면서도 되게 촌철살인 같은 그런 대사가 오가는 그런 것이 또 카우리스마키 감독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은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자본가나 권력자들을 좀 풍자하는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감독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었고 또 노동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감독이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가로도 유명해서요. 예, 영화마다 강아지들이 꼭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강아지도 감독이 직접 기르는 강아지인데 이렇게 이제 영화에 자기가 직접 기르는 강아지들을 출연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쩐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우지 않나요? 우리 강아지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이런 게 역시 감독이 직접 키우는 또 애견이었군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얘기들을 좀 많이 이끌어간다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켄 로치 감독의 영화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이렇게 좀 서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이렇게 추측도 있고 연배도 비슷하고 비슷한 결의 영화들을 많이 찍어온 감독들이기도 하죠. 또 배경적으로도 이제 북유럽과 또 영국에서 서로 이제 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또 그 뮤지컬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오늘은 핀란드 출신의 카우리스마 아키 감독의 사랑은 낙엽을 타고 제목도 상당히 좀 고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같은 제목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랑은 낙엽을 타고 줄거리 제가 소개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두 주인공 안사와 홀라파가 등장합니다. 안사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다 해고된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밥값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전기료도 아까워 집안의 모든 불을 꺼야 할 정도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홀라파는 직장에서 문제를 겪고 실직 상태에 빠지는데요.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내는 두 주인공은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가벼운 만남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러다 홀라파가 안사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잃어버려 안사는 오해 속에 홀라파를 잊어가는데요. 두 사람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팍팍한 삶이지만 사랑은 달콤하다. 사랑이 발휘하는 강력한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 였습니다. 네, 오늘 사랑은 낙엽을 타고 줄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예술 영화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작품인데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의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의 원제가 있는데요. Fallen Leaves. 영어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떨어진 뭐 이파리들, 낙엽들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원래 핀란드어 제목은 죽은 잎들 이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어 제목이 되면서 사랑은 낙엽을 타고로 지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아키 카오리스메키 감독으로서는 드물게 찍은 로맨스 영화라는 점과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하는 영화의 좀 제목을 따서 그렇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붙이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마케팅 영향으로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이 좀 익숙한 제목으로 다가간 것 같고요. 네. 영화의 이 두 주인공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거주하는 노동자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 안사는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주점의 주방에서 또 마지막에는 금속 공장에서 자벽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홀라파라는 인물도 금속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설 현장의 막 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 핀란드 헬싱키이긴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라디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 병원을 공격하는 그런 군대의 이야기, 폭파시키는 그런 되게 비인도적인 그런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핀란드도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침공을 받아왔던 나라로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혀 남 얘기가 아닌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척의 어떤 이웃들 그리고 이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또 그 와중에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 카오리스메키 감독은 원래 이전 작품인 희망의 건너편이라는 작품을 끝으로 영화 감독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 영화로 이제 번복을 하는 것이죠. 이 은퇴 선언을 번복하면서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사랑은 낙엽을 타고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그 은퇴 선언을 이렇게
섣불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안에 있는 스토리들이 또 샘솟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오고 싶어지니까 그게 또 완성된 영화입니다. 오늘 저 핀란드가 배경이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배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핀란드 헬싱키가 관광지로 이제 많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은 헬싱키를 굉장히 그 어떤 눈의 환상의 나라, 겨울 왕국 같은 신비의 나라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뭐 물가가 비싸고 이런 관광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보시면 그곳에서 실제 거주한 이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지 거기 보면 여주인공이 그 돈이 급료를 받지 못해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오잖아요.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얘기도 좀 만날 수 있어서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뭐 흔히 겨울왕국 뭐 이렇게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나라 뭐 이렇게들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어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맞아요. 오늘은 사랑은 낙엽을 타고 소개합니다. 저 CBS 신재 아나운서가 이 영화 저 토크한 거 저 같이 가셨었나요? 제가 아쉽게도 그 현장에는 있지 못했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화적 해석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카오루스마키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이것이 참 2000년대 이후에 찍은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모든 영화를 여전히 필름으로 촬영을 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이 영화의 좀 디지털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 기술의 역사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만 이 감독은 자신이 초창기에 다루었던 그런 영화의 기술적인 요건들을 수정을 하지 않은 채 이제 계속해서 그 스타일을 좀 고수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어떤 영화의 스타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랑 낙엽 타고에서도 보면 달력에 이제 2024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인공이 또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하지만 극장에서 한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그 영화들을 본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뭐 TV나 유튜브가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또 이제 전화번호를 쪽지에다가 적어주고 그걸 잃어버리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굉장히 과거에 있을 법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하면서 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추억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배경음악을 통해서 지금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설명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고전적인 영화의 연출 방법인데 이런 것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그런 연출 또 굉장히 이제 연극 같은 그런 조명들이 굉장히 레트로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카오루스마키 감독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영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대단한 CG로 이제 비현실적인 것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거부한다 하고 오로지 나는 찍어온 영화 방식에 의하겠어 하면서 필름 카메라 찍는군요. 이게 좀 독특하게 형성이 된 거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보기에는 훨씬 더 감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스토리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싶습니다. 필름 카메라만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또 조명 사용하는 거 상당히 독특한 촬영 방식입니다. 배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화가 핀란드 지척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중요한 배경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주인공 안사와 홀라파 이 두 주인공의 일상과 계속해서 이제 겹쳐지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마치 전쟁 같은 그런 감정 싸움과 또 애타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세 가지의 전쟁, 이 각각의 전쟁들이 겹쳐 보이게 되는 지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두 주인공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젊은 노동 인구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핀란드가 우리가 알기로는 일찍부터 굉장히 복지 국가로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행복 지수가 높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이제 현재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런 어떤 세계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늘 앞에서 또 이런 어떤 비인격화된 사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굉장히 시종일관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 수법의 어떤 소식들과 계속해서 중첩되고 연결되면서 이 세계화라는 것과 이 폭력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본질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점을 시사를 하기도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두 주인공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남자 주인공이 홀라파는 술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약간의 이제 중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막 별로 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렇게 굉장히 삶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남성이죠. 그리고 안사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노동 환경,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세조차 부담이 돼서 집안의 전기도 내리고 끼니도 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안정함을 영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 안나가 마지막에 이제 일하게 되는 금속 공장의 노동 환경은 참 이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이게 막 그 검은 어떤 가루들을 쌓아놓고 이거를 여기저기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마스크 하나 끼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이 안사의 모습이 마치 70, 80년대 공장 노동자 혹은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에서 참혹하게 일하던 어떤 포로의 모습 혹은 이제 광부들, 그런 모습들과 좀 겹치는 장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서 어떤 희망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의 설렘, 그리고 애틋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 또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친구들끼리의 우정,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영화는 시종일관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영화라는 예술, 영화 예술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감독의 애정이 영화 곳곳에 묻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두 주인공의 관계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극장에서 다시 극적인 어떤 재회를 한다든지,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상영되는 영화나 어떤 또 영화의 포스터들이 영화 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짐 자무시의 영화, 네네. 그리고 뭐 로베르 브레송, 장리 고다르, 이런 이제 영화를 이제 사랑하시는 어떤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비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주인공이 극장에서 같이 보는 영화가 있는데 짐 자무시 감독의 그 데드 돈 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제 영화군요. 네네. 그 좀비가 등장하는 이 좀비가 등장하는데 영화가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의 영화이거든요. 너무 이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대중이 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영화가 겨냥하는 어떤 오늘의 영화가 또 겨냥하고 있는 이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와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뭐 실제 좀비까지는 아니어도 좀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참 세상이 네, 비인간화되고 예. 굉장히 좀 돈이 최고인 세상이 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비가 그 피를 갈망하듯이 그 점점 그 돈과 물질에 이렇게 좀 너무 묵도되는 현실, 뭐 좀비 못지않다 생각이 드네요. 네, 코미디 영화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춘철선인과 같은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영화가 저도 뭐 오늘 또 이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앞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불안한 사회 현상, 또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 주제가 결국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네. 예, 이제 사랑, 두 주인공의 사랑을 통해서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결말에 이제 두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남주인공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여주인공은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새 우리 피사체가 걸어가는데 롱테이크로 쫙 여운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평론가는 이제 그 강아지의 그 이름을 채플린이라고 이제 지었더라고요. 근데 채플린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명언 중에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유일하게 주인공들이 카메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희극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그 주인공들의 연기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게 이렇게 뭐 핀란드 감성인가요? 그렇게 좀 이렇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참 웃고 계속 웃고 그래서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계속 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네.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말을 처음에는 무슨 살인 사건을 기사를 읽어주고 네네 말을 네. 걸어주고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네. 여주인공 표정이 보면 점점 변해요.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소조차 짓지 않던 네네. 우리 여주인공이 나중에는 이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네네. 우리 남주인공 깨어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네. 기뻐하는지 제가 다 좋더라고요. 정말 네. 이제 삶의 어떤 온갖 비참한 표정들이 두 주인공의 얼굴에 계속 묻어 있다가 맞아요. 약간씩 변해가는 그 표정들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좀 감독이 지금 아날로그 감성이다라고 앞에 좀 해석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쪽지에 전화번호 적어주고 네. 이런 사무국장님 안 해보셨죠? 이런 거는 쪽지에 좀 번호를 어릴 때나 뭐 이렇게 해봤죠. 이제 어릴 때 해보셨어요? 뭐 친구에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전화번호를 시절에 적어주고 전화번호보다는 뭐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한 때 그 정도. 저희 때는 실제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버스를 타면 뭐 이렇게 쪽지를 서로 주면서 네네.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갑작스레 만났지만 연락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슬쩍 이제 전화번호를 껴놓는다든지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그때 그 시절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영화 같네요.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일어나지 않죠. 굉장히 영화적인 감성으로 그걸 잘 또 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억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 중에서는 어떤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나고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소개드렸지만 영화가 결국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어떤 사랑과 우정, 또 어떤 예술에 대한 순수한 희망 이런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영화가 되겠는데요. 주인공 안사와 홀라파가 푸른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이제 카메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이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독이 던지는 마지막 어떤 위로이자 어떤 희망론처럼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어진 삶의 무게와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또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탄광 같기도 하고 전쟁터 같기도 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은 우리가 당장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 깃든 사랑과 우정과 연대를 보게 만드는 힘이 이 영화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사회와 또 땅의 현실 속에서 참 전쟁 같은 삶들을 우리가 각자가 살아내고 있지만 이것을 마냥 또 비관하기보다는 주어진 기쁨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발견하고 그 속에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마음에도 주님께서 응원을 주신다라고 믿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 위로와 공감이 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또 전국이 혼란하고 네. 또 큰 사고도 있었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데 이런 어둠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희망을 발견할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이 영화가 이제 뭐 빵 터지는 장면은 없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슬며시 또 미소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 입가에 웃음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영화 소개했고요.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